새까만 기와지붕 위로 새벽 여명이 희뿌옇게 번져올 무렵이면 강원도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의 박순자 할머니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은 하고도 2해를 더 넘긴 할머니의 하루는 도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속도로 흘러갔지요. 텔레비전도 잘 보지 않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시계는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각도와 마당과 감나무 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조심스레 짚고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는 것으로 하루는 시작되었어요. 텅 빈 옆자리는 이미 수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남편이 쓰던 베개를 나란히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에 대한 그녀만의 예의이자 그리움의 방식이었죠. 아침 식사는 간결했습니다. 어젯밤 끓여놓은 구수한 된장찌개에 손수 담근 장아찌 몇 가지, 그리고 텃밭에서 막 뽑아온 싱싱한 상추 몇 입이면 좋겠어요. 혼자 먹는 밥상은 때로는 삼키기 어려울 만큼 적적했지만 할머니는 밥알 하나하나에 담긴 수고로움을 알기에 허투루 남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할머니의 소일거리가 시작되었죠. 허리춤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호미와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텃밭은 그녀에게 작은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고추며 상추, 쑥갓이며 9가지. 자식들이 가끔 내려와 어머니, 이젠 이런 일 좀 그만하시라요. 하고 걱정 섞인 잔소리를 할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에게 흙을 만지고 작물을 돌보는 일은 고된 노동이기보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위안이었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간간히 불어오는 산바람 속에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이 텃밭을 일구던 젊은 날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지요.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빛바랜 사진첩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금은 모두 장성하여 재살기 바쁜 자식들이었지만 사진 속에서는 마냥 어리고 해맑기만 했습니다. 한 달에 1~2번 걸려오는 자식들의 전화는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짧은 통화 뒤에 밀려오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의례적인 안부와 함께 늘 바쁘다는 말로 끝맺는 자식들의 목소리에서 할머니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읽어냈고 차마 더 긴 통화를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면 집안의 정적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만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줄 뿐 할머니의 일상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닷새마다 열리는 읍내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읍내에 나가 손주들에게 보낼 철 지난 옷가지 몇 벌과 소소한 먹거리들을 사고 돌아오는 참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은 제법 한적했습니다. 양옆으로는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길섭을 따라 걷던 할머니의 눈에 길가 배수로 옆 풀숲에 무언가 희끗한 것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쓰레기를 버렸나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낑낑거리는 소리에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숲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삽살개 한 마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복슬복슬해야 할 털은 흙먼지와 오물로 뒤엉켜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녀석이 오랫동안 굶주렸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눈은 희미하게 뜬 채 간헐적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미동도 없는 몸은 이미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쩌다가 이리 되었노. 할머니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버린 것인지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다 지쳐 쓰러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여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형편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죠. 내가 이 나이에 짐승을 어찌 돌본단 말인가. 약값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하지만 축 늘어진 채 희미한 숨만 내쉬는 작은 생명 앞에서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한다면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허리를 굽혀 삽살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마음이 더 아려왔죠.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 이제 괜찮을 게다. 할머니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겁게 느껴졌던 장바구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삽살개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우선 삽살개를 따뜻한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녀석의 더러워진 몸을 조심조심 닦아주었죠. 앙상한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도 보였고 어떤 곳은 털이 뭉텅 빠져나가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파 한숨을 내쉬며 연신 가엾은 것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녀석의 상태를 보아하니 당장이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았지만 해는 이미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고 읍내까지 다시 나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중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죠. 할머니는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쌀을 조금 덜어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탈이 날까 싶어 아주 묽게 쑤어 식힌 다음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녀석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죠. 삽살개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끈질긴 노력 끝에 아주 조금 혀를 내밀어 미음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미처럼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조금씩 먹다 보면 기운이 날 게다. 밤이 깊도록 할머니는 삽살개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밤새 무슨 일이 생길까봐 녀석이 작은 신음이라도 낼 때면 깜짝 놀라 일어나 상태를 살피곤 했죠. 할머니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만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봄이다. 이 추운 가을날에 내게 왔지만 내 삶에는 이제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라고 알았지, 봄아. 봄이는 그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여전히 희미한 숨만 색색 내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봄이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며 부디 이 작은 생명이 하룻밤을 무사히 넘기고 다시 기운을 차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텅 비었던 오두막에 아주 작은 생명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할머니의 마음에는 어느새 걱정과 함께 희미한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 할머니는 밤새 뒤척이다 옅은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한 탓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간밤에 봄이는 여전히 색색거리며 얕은 숨을 내쉬었고 할머니는 행여나 녀석이 잘못될까 싶어 곁을 떠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죠. 오늘 아침에는 기운을 좀 차려야 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봄이가 누워있는 아랫목을 살폈을 때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던 봄이가 어느새 고개를 들고 희미하게나마 꼬리를 살랑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망울에는 아직 생기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봄아.
정신이 드는 게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보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쓰더니 이내 할머니의 손길에 제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할머니는 지난밤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할머니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 어제 쑤어두었던 미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보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죠. 어제는 억지로 몇 숟갈 넘기던 녀석이 오늘은 제법 스스로 혀를 내밀어 찹찹거리며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거의 다 비워갈 무렵에는 제법 기운을 차린 듯 할머니의 손등을 가볍게 하차 올리기까지 했어요. 오냐, 오냐, 잘 먹으니 이리 예쁠 수가 있나. 이제 살았다, 우리 보미. 할머니는 연신 보미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죽어가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경이로움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죠. 아침 식사를 마친 보미는 놀랍게도 비틀거리면서도 네 발로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온전치 못한 걸음으로 할머니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에 이끌린 듯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살짝 물고는 집 뒤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낡은 헛간 쪽으로 이끌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봄아.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보미를 말렸지만 보미는 고집스럽게 낑낑거리며 광 쪽으로 할머니를 잡아 끌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말이죠. 할머니는 결국 보미의 성화에 못 이겨 알았다, 알았어. 같이 가보자꾸나 하며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광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안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라면 무서워서 잘 오지도 않던 곳이었죠. 그런데 보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광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구석에 쌓인 오래된 집당과 먼지 쌓인 농기구들 사이 한 지점을 앞발로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봄아, 거기서 뭘 하는 게냐? 못 쓴다, 지저분하게. 할머니가 말렸지만 보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흙을 파던 보미가 갑자기 컹 하고 짧게 짖으며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자신이 파헤친 구덩이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어내 할머니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손바닥보다 조금 큰 검붉은 빛을 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부서져 있었고 상자 전체에는 흙과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미와 나무 상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건데 보미가 이리도 나를 이끌었을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 표면의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삐걱거리는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비단 조각 위에 고이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단 조각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수십 년 전 젊은 시절 남편이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작은 은가락지 한 쌍과 이제는 누구의 것인지 기억조차 희미해진 아기. 베넷저고리 그리고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한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풋풋했던 젊은 날의 할머니와 듬직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소중한 추억의 편린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남편과 주고받았던 약속,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상자 속 물건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미는 그런 할머니 곁에 가만히 다가와 따뜻한 혀로 할머니의 눈물을 하차주며 조용히 위로를 건네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보미가 할머니에게 잊혔던 과거의 온기를 되찾아주기 위해 찾아온 작은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보미가 찾아준 오래된 나무 상자는 할머니에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려주는 통로가 되었죠. 할머니는 매일같이 상자 속 은가락지를 꺼내 만져보고 낡은 사진 속 젊은 남편과 어린 아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창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보미는 그런 할머니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힐 때면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무릎에 제 머리를 기대거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곤 했죠. 그럴 때면 할머니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봄아, 괜찮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게야. 내 덕분에 이 할미가 아주 귀한 것을 찾았지 뭐냐. 보미는 그 말뜻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할머니의 손길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상자 속 물건들을 보며 지난날을 곱씹던 할머니는 문득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손녀 지은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도시로 대학을 간 뒤로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손녀였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는 손녀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린 것이 홀로 도시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안쓰러움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은이도 제 할애비와 애비 어릴 적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 가락지에 얽힌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은데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년 만에 거는 전화라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보미가 곁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응원해주는 듯한 모습에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쌀쌀맞았습니다. 할머니,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듣는 할머니의 전화가 어색하고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 안부를 묻고 조심스럽게 보미 이야기와 함께 낡은 상자 속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할아버지 젊을 적 사진이랑 내 아비 어릴 적 모습도 있더구나. 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은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아니면 봄이라는 강아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그럼 이번 주말에 잠깐 내려가 볼게요. 올해는 못 잊지만 하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도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년 만에 손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어쩌면 이 만남을 통해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죠. 보미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연신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듯 했습니다. 손녀가 오기로 한 주말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할머니는 전에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집 안팎을 쓸고 닦고 손녀가 좋아하던 반찬거리를 만들기 위해 장에도 다녀왔죠. 혹시라도 손녀가 불편해할까 싶어 보미의 잠자리도 마루 구석으로 옮기고 깨끗하게 목욕까지 시켰습니다. 보미는 할머니의 이런 부산스러움이 싫지 않은 듯 얌전히 목욕을 하고 할머니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과 설렘이 보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죠. 그동안 적막하기만 했던 오두막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미가 가져다준 작은 기적은 그렇게 할머니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오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손녀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봄이 역시 할머니의 들뜬 기분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마당을 뛰어다니며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마을 어귀에서 지은이를 태운 시외버스가 멈춰 섰고 할머니는 보미와 함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손녀는 훌쩍 커버려 도시 아가씨 티가 물씬 풍겼지만 어릴 적의 앳된 모습도 어렴풋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남은 생각보다 어색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멋쩍은 듯 시선을 피했고 할머니 역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봄이었습니다. 봄이는 처음 보는 지은이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 꼬리를 치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이의 손에 코를 킁킁대고 신발 냄새를 맡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인 것처럼 친근하게 굴었죠. 지은은 처음에는 낯선 개의 등장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복슬복슬한 털과 순한 눈망울을 가진 보미의 모습에 이내 경계를 풀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봄이구나. 할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보미는 지은이의 손길이 좋은 듯 가만히 눈을 감았고 그 모습을 본 할머니와 지은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미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벽을 허무는 작은 다리가 되어준 셈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점심을 먹으며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 힘든 취업 준비, 친구들과의 관계 등 할머니는 손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드디어 보미가 찾아준 낡은 나무 상자를 지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자 속 은가락지와 베넷 저고리,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본 지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다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그래. 내 할애비가 나한테 처음 준 선물이고 이건 내 애비 어릴 적 입던 베넷 저고리란다.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가 아주 젊었을 때지.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과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쓸어보며 지은에게 그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들을 낳고 기르며 겪었던 기쁨과 슬픔들. 지은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젊은 날, 그리고 할머니의 삶의 한 조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지은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깊은 뿌리와 따뜻한 역사를 느끼며 가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했죠. 보미는 그동안 두 사람 곁에 조용히 엎드려 마치 함께 추억 여행이라도 하는 듯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와 지은은 보미와 함께 마을 산책에 나섰습니다.
보미는 이제 제법 마을길에 익숙해진 듯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꼬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마을 노인들은 보미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몇몇은 지은에게 아이고 순자 할머니 손녀딸이구먼. 참 예쁘게도 컸네. 하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시골 마을의 따뜻한 정과 여유로움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책길에 만난 최씨 할아버지는 보미 덕분에 순자 할머니와 더 자주 왕래하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다른 노인들 역시 보미가 마을에 온 뒤로 적적함이 많이 가셨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미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집 앞을 지날 때면 유독 더 오래 머물며 안부를 살피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마을 사람들은 보미를 복덩이 효자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보미의 모습을 보며 단순한 개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미를 거두어 사랑으로 돌본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새삼 존경심을 느끼기도 했죠. 짧은 하루였지만 보미로 인해 시작된 할머니와 손녀의 만남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다녀간 후 순자 할머니의 오두막에는 한동안 잔잔한 웃음과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은이가 남기고 간 예쁜 머리핀을 매만지기도 하고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죠. 보미 역시 할머니의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고스란히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전보다 할머니의 무릎에 더 자주 머리를 기대왔고 산책길에서는 더욱 활기차게 앞장서며 할머니에게 작은 기쁨들을 안겨주었죠. 할머니는 보미가 가져다 준 이 소소한 행복이 그리고 손녀와의 다시 이어진 따스한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그날따라 유난히 햇살이 좋아 할머니는 며칠 동안 눅눅해진 두꺼운 겨울 솜니불을 꺼내 마당에 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솜니불은 할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신 것으로 남편과 함께 수십 년을 덮어온 이제는 낡고 빛이 바랬지만 수많은 추억과 온기가 깃든 물건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특히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순자 할머니에게 그 솜니불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는 것부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구구 이놈의 이불이 천근만근이로구나. 끙끙거리며 이불을 끌어내 마루에 펼쳐놓고 잠시 숨을 고른 할머니는 다시 한번 기운을 내어 이불을 둘러엎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마당 한가운데 빨랫줄에 이불을 널기 위해서였죠. 보미는 그런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당에서 오랜만에 보는 햇살을 즐기며 제 그림자를 쫓아 뱅글뱅글 돌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빨랫줄 아래에 서서 무거운 솜니불의 한쪽 끝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빨랫줄 위로 이불을 넘기려 했죠. 하지만 무게 중심을 잃은 이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할머니의 몸도 휘청거렸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중얼거리며 다시 자세를 바로잡으려는데 그만 발밑에 나뒹굴던 작은 돌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말았습니다. 악! 순간적인 외마디 비명과 함께 할머니의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이 꺾이는 불길한 느낌과 함께 뚝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마당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할머니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격렬한 통증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발목은 순식간에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마치 불덩이라도 들어앉은 것처럼 뜨겁고 욱신거렸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쑤시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와 할머니는 그저 신음하며 고통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비를 쫓아 마당 끝까지 달려갔던 보미가 할머니의 비명소리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주저앉아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죠. 녀석의 까맣고 동그란 눈망울이 당혹감과 극도의 불안함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보미는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와 걱정스럽게 얼굴을 하차 올리고 퉁퉁 부어오른 할머니의 발목 주변의 냄새를 맡으며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주인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디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라고 온몸으로 묻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겹게,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마, 내 새끼 내가 아무래도 다리를 크게 다친 것 같구나.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 목소리는 고통과 공포로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안방 탁자 위에 고이 놓여 있었고 마을 회관에라도 기어가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부러진 듯한 발목으로는 문턱 하나 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은 너무나 고요했고 이따금씩 불어오는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할머니의 귓전을 맴돌 뿐 이웃집들은 깊은 정적에 잠겨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해는 아직 중천에 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이러다 아무도 모르게 이 차가운 마당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 그 전에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의식마저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발목을 핥거나 얼굴에 코를 비비며 낑낑대던 보미가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얼굴을 한번 깊숙이 하차준 뒤 닫힌 대문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죠. 보미는 대문 앞에서 앞발로 문을 긁고 몸으로 부딪히며 열어보려 애썼지만 육중한 나무 대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미는 다시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타깝게 지저대다가 또다시 대문으로 달려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할머니에게 제가 어떻게든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러 갈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할머니는 그런 보미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나마 웃음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기특한 녀석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구나. 그때 보미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집 뒤편 평소 할머니가 풀을 베어두어 길이 난 담장 아래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미처 막지 못했던 담장 밑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보미는 종종 그곳으로 마시를 나가곤 했었죠. 보미는 그 좁은 틈으로 자신의 몸을 억지로 비집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또 할머니와 왕래가 잦았던 최씨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흙먼지가 풀풀 날리도록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씨 할아버지는 그 시각 마침 읍내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이라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보미는 최씨 할아버지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지저대며 기다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 녀석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마을 어귀에 있는 김씨 청년의 가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씨 청년은 평소에도 순자 할머니 댁에 일손을 도와주러 자주 오갔고 보미를 유난히 예뻐했던 사람이었죠. 가게 안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씨 청년은 갑자기 가게 문을 앞발로 미친 듯이 긁으며 다급하게 지저대는 보미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미 아니냐? 내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 순자 할머니는 어디 계시고? 보미는 김씨 청년의 바짓가랑이를 물고는 순자 할머니 집 쪽으로 잡아 끌며 알아들을 수 없는 다급한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보미의 절박한 행동과 눈빛에서 김씨 청년은 순자 할머니에게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급히 가게 문을 잠그고 보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보미는 김씨 청년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앞장서서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달렸고 마당에 쓰러져 신음하는 할머니를 발견한 김씨 청년은 경악하며 즉시 119에 신고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미의 기지와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보미가 아니었다면 순자 할머니는 그 차가운 마당에서 얼마나 더 홀로 고통 속에 방치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내내 보미는 할머니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내내 낑낑거렸죠. 이웃들은 그런 보미의 모습에 또 한 번 깊이 감동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미가 사람 하나 살렸네, 살렸어. 저렇게 영특하고 충성스러운 개는 처음 보네. 순자 할머니에게 보미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생명의 은인이자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순자 할머니의 발목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심하게 접질리고 인대가 늘어난 것이어서 몇 주간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보미와 이웃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특히 보미는 할머니가 침상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마시고 싶어하면 낑낑거리며 물그릇 쪽을 가리켰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봉지를 물고 와 할머니 앞에 놓아두기도 했죠. 심지어 할머니가 잠시 잠이 들면 그 옆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작은 기척이라도 느껴지면 즉시 고개를 들고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헌신적인 모습에 할머니는 물론이고 문병 온 이웃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방 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보미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찾아주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내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의 은가락지와 아들의 베넷 저고리, 빛바랜 가족 사진은 볼 때마다 새로운 감회와 그리움을 안겨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상자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꾸러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여러 장의 낡은 한지 문서들이 노끈으로 아무렇게나 묶여있는 것이었는데 대부분 흘림체 한자로 쓰여 있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과 함께 첨부된 듯한, 손으로 그린 듯한 오래된 지도가 할머니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도에는 마을 뒷산의 커다란 느티나무와 그 주변 땅의 경계가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문서에는 금양이냐니 향약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과 함께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남편의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도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을 어른들과 함께 저 느티나무 아래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남편은 그때 이 느티나무와 이 땅만큼은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남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서류들이 마을의 오랜 상징이자 주민들의 휴식처인 느티나무 주변 땅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가치를 알 길이 없어 답답했죠. 때마침 조용하던 마을의 때 아닌 개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번듯한 차림의 개발업자 조민준이라는 자가 마을회관에 나타나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 공동 소유의 넓은 공터에 최신식 요양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짓겠다며 청사진을 펼쳐 보인 것입니다. 그는 마을 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토지 보상금이라는 달콤한 말로 주민들을 현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발 소식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은 그의 제안에 귀가 솔깃하여 개발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민준이 제시하는 개발 계획은 수백 년 된 느티나무를 베어내고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아껴온 공동의 땅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유지가 담긴 그 땅, 마을 사람들의 추억과 쉼터가 되어온 그곳이 돈 몇 푼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칠 후 조민주는 마을 이장과 함께 개발 동의를 얻기 위해 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특유의 능글맞고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죠. 어르신, 제가 이 마을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개발이야말로 우리 마을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르신께서도 이 좋은 일에 동참해 주셔야지요.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내내 할머니 곁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보미가 갑자기 온몸의 털을 바짝 세우고 조민준을 향해 사납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손님이 오면 꼬리를 치며 반기던 보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와 함께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험악한 기세였죠. 보미는 유독 조민준에게만 그런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개가 사람을 다 알아보는구먼. 어르신, 개 단속 좀 잘하셔야겠습니다. 조민준은 애써 태어난 척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보미를 달래면서도 녀석의 본능적인 반응이 조민준의 검은 속내를 가리키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어떻게든 남편과 시아버지의 유지를 지키고 마을의 소중한 느티나무와 땅을 조민준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꿰뚫어보는 듯한 영민한 눈빛의 보미가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칠 밤낮으로 조민준의 개발 계획을 막을 방법을 고민했지만 법이나 행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시골 노인에게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낡은 서류 뭉치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법적인 효력을 주장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라면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전 방문에서 지은은 할머니가 가진 오래된 서류에 잠깐 관심을 보였었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마을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마을의 소중한 느티나무 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 그리고 보미가 찾아준 낡은 서류들이 어쩌면 그곳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이야기였죠.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느티나무 쉼터에 대한 애틋함을 전해 들은 지은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마을의 작은 소동 정도로 여겼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조민준이라는 개발업자의 행동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할머니가 보내준 낡은 서류 사진들을 보고 나서는 이것이 단순한 감상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은은 주말을 이용해 다시 할머니 댁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력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어 지은이가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흉흉해져 있었습니다. 조민준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일부 주민들과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심지어 평생을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그런 마을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지은은 할머니를 위로하며 곧바로 낡은 서류 뭉치들을 꺼내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로 가득한 빛바랜 문서들은 해독하기 쉽지 않았지만 지은은 스마트폰으로 한자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관련 법률 용어들을 검색하며 끈기 있게 내용을 분석해 나갔습니다. 보미는 그동안 두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마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지은이 펼쳐놓은 서류들 위에 턱을 괴거나 지은이 특정 문서를 유심히 들여다볼 때면 그 위에 앞발을 슬쩍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보미가 정말로 문서의 중요성을 알고 지은에게 힌트를 주려는 듯 신통해 보이기까지 했죠. 몇 시간 동안 서류와 씨름하던 지은의 눈이 갑자기 번쩍 뜨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찾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 가리킨 것은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약정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추가 조항과 함께 첨부된 토지대장 등본의 일부였습니다. 그 조항에는 본 기증 토지는 마을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쉼터 및 자연 보존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상업적 개발을 시도할 경우 기증은 즉시 무효가 되고 토지는 원래 소유주 또는 그 법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오래된 토지대장 등본은 조민준이 주장하는 개발 가능 구역의 경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조민준이 제시한 지도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조민준 씨 계획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역시 지은의 말을 듣고는 어두웠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요란하게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더니 예고도 없이 조민준이 그의 수화로 보이는 남자 두어 명과 함께 험악한 표정으로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아직도 개발 동의서에 도장을 안 찍으셨더군요.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능글맞음 대신 노골적인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지은이 보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발견하고는 눈빛을 번뜩이며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디 보자, 뭘 그리 열심히들 보고 계셨나? 지은이가 황급히 서류를 감싸 안으며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죠. 그 순간 방구석에 얌전히 있던 보미가 번개처럼 뛰쳐나왔습니다. 녀석은 땅바닥을 박차고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조민준이 서류를 향해 뻗던 손목을 정확히 물고 늘어졌습니다. 악! 조민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미는 조민준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고 사납게 흔들어댔고
함께 온 남자들이 당황하여 보미를 떼어내려 했지만 분노한 맹수처럼 달려드는 보미의 기세에 겁을 먹고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지은은 결정적인 서류들을 품에 숨기고 할머니를 부축하여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강도가 들었어요. 보미가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지은의 외침은 담장 너머 이웃집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조민주는 팔목에서 피를 흘리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웃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낭패한 표정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보미는 또다시 할머니와 지은을 지켜낸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민준이 험악한 기세로 오두막을 들이닥쳐 서류를 빼앗으려다 보미에게 팔목을 물리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그날 밤 순자 할머니와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미는 마치 큰일을 치른 개선장군처럼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 충혈된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함께 할머니를 지켜냈다는 늠름함이 서려 있었죠. 지은은 아까의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보미가 아니었다면 그 중요한 서류들을 빼앗기고 할머니마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미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조민준이라는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보미의 등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평화롭기만 했던 시골 마을에 이런 험악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터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며 조민준의 개발 계획이 가진 법적 허점과 역사적 부당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약정서의 공공복리 및 자연 보존 이외의 목적 사용 금지 조항과 상업적 개발 시 기증 무효 및 원소유주 귀속 조항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민준이 제시한 개발 계획서와 지적도는 할머니가 가진 오래된 지적도와 비교했을 때 마을 공동 소유지의 경계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된 정황이 뚜렷했죠. 이것 봐요, 할머니. 조민준 씨가 보여준 지도에는 우리 마을 느티나무 쉼터 땅 일부가 아예 누락되어 있거나 사유지로 편입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지은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 할머니와 지은은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신망이 두터운 최 씨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밤새 정리한 자료들과 함께 간밤에 있었던 조민준의 습격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최 씨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는 조민준의 파렴치함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놈, 이 마을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대낮에 그런 짓거리를 벌인단 말인가. 당장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네. 최 씨 할아버지의 호통에 지난번 봄이 덕분에 위기를 넘겼던 김 할아버지와 다른 몇몇 뜻있는 마을 어른들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임시 마을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민준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지은의 움직임을 눈치챈 그는 오히려 마을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박순자 영감님이 노망이 드셔서 옛날 땅 문서 하나 붙들고 마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더라. 서울에서 온 손녀딸이라는 애가 할머니를 부추겨서 보상금이나 더 뜯어내려는 속셈이라더라. 그 집 삽살개는 사람까지 무는 사나운 개니 당장 잡아가둬야 한다. 등등 듣기에도 민망한 헛소문들이 며칠 사이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조민준이 미리 포섭해둔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며 순자 할머니와 지은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죠. 심지어 군청 환경과의 익명으로 민원을 넣어 박순자 영감집 마당이 비위생적이고 키우는 개가 광견병 의심 증세를 보인다며 보미를 문제 삼으려는 비열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민심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고 순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 겪는 모함과 수모에 몸져눕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지은 역시 도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골 마을의 끈끈한 인맥과 폐쇄적인 여론몰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보미는 그런 할머니와 지은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더욱 바짝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경계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를 설득하고 최 씨 할아버지와 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조민준이 퍼뜨린 헛소문의 진상을 밝히고 그가 가진 개발 계획의 허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군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에게 보미가 얼마나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지, 그리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도운 의로운 개인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보미는 마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듯 공무원들 앞에서도 얌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 의심을 불식시켰죠. 또한 지은은 마을 회관 게시판에 조민준의 개발 계획이 가진 문제점과 할머니가 가진 서류의 법적 근거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붙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지은이 제시하는 명확한 자료들과 최 씨 할아버지의 진솔한 설득, 그리고 무엇보다 조민준의 탐욕스러운 본색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여론은 다시 순자 할머니와 지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민준이 약속했던 개발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실제로는 마을에 거의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진실이 밝혀질 마을 총회뿐이었습니다. 지은과 순자 할머니는 보미의 따뜻한 체온에 의지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총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녘처럼 어딘가 허허로우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태풍 전야처럼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늦가을에 햇살이 마을회관 마당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일찌감치 회관으로 향하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겁고 또 부산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을의 오랜 수건이자 상징과도 같은 느티나무 쉼터 땅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개발업자 조민준이 약속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지은은 아침 일찍부터 최 씨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점검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미는 그들의 진지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은 간데없이 조용히 지은의 발치에 엎드려 깊은 눈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회관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쪽에는 조민준과 그의 수하로 보이는 남자 몇몇, 그리고 그에게 동조하는 일부 마을 사람들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과 옆쪽으로는 순자 할머니와 지은, 그리고 개발을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었죠.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회의장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마을 대표로서 회의 시작을 알리자 기다렸다는 듯 조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능숙한 몸짓으로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쳐 보이며 특유의 번지르르한 화술로 개발 계획의 당위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유서 깊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안하고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조민주는 최고급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만큼이나 매끄러운 목소리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조감도와 각종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계획대로 최신식 요양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마을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그가 느티나무 쉼터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수백 년 된 느티나무를 불가피하게 이전 또는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회의장 한쪽에서는 낮은 탄식과 함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완고한 분들의 반대가 있지만 이는 마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며 은근히 순자 할머니와 지은을 겨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마을에 떠도는 유기견 한 마리가 아이들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진정한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라며 보미를 문제 삼으려는 듯한 발언까지 덧붙였죠. 보미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는지 조민준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지은이 가만히 등을 쓰다듬자 다시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조민준의 열변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에 현혹된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여전히 신중하거나 의심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옆에 앉은 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의 온기와 발치에서 느껴지는 보미의 묵직한 체온에 용기를 얻은 지은은 이내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민준 대표님의 마을 발전에 대한 열정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대표님의 계획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법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은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들고 먼저 순자 할머니의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약정서의 내용을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약정서에는 해당 부지는 마을 주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한 쉼터 및 자연환경 보존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상업적 개발을 시도할 경우 본 기증은 즉시 무효가 되고 토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주 또는 그 법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이어 조민준이 제시한 개발 계획서의 지적도와 할머니가 가진 오래된 지적도, 원본을 나란히 비교하며 조민준 측 지도의 경계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마을 공동 소유지를 침범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개발 가능 면적은 실제와 다르며 이는 명백한 공유지 무단 점용 시도이자 마을 주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은의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운 반박에 회의장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민준의 얼굴은 당황함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그저 오래된 종이 쪼가리일 뿐이요. 수십 년 전의 약속이 지금 무슨 효력이 있단 말이오? 그리고 그 지적도라는 것도 진위 여부가 불투명하잖소. 젊은 아가씨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요? 그는 지은의 주장을 폄하하고 순자 할머니를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노인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다시 한번 회의장을 감쌌습니다. 조민준의 편에 섰던 몇몇 사람들마저 그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지은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 서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은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보미가 조민준의 서류 가방 근처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에는 조민준이 이번 개발건과 관련하여 일부 마을 관계자들에게 은밀하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약속한 내용, 그리고 개발이 성사될 경우 실제 마을에 돌아갈 이익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수익이 조민준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지은이 수첩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내려가자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사기꾼 놈을 봤나? 우리를 바보로 알고 마을 땅을 날로 삼키려 했겠다. 당장 저놈을 경찰에 끌고 가야 한다. 성난 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민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죠. 그의 수하들 역시 겁에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조민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최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민준 씨, 당신의 파렴치한 계획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오. 그리고 당신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오.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시오. 최 이장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조민준과 그의 일당은 성난 주민들의 야유와 경멸의 눈초리를 받으며 회의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회의장은 마치 오랜 압제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 순자 할머니와 지은에게 다가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보미에게도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가 쏟아졌죠. 보미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의젓하게 순자 할머니 곁을 지키며 마치 자신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듯 가볍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회관 마당에서는 예정에 없던 잔치가 열렸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과 술을 나누며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한마음이 되어 웃고 떠들었습니다. 조민준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마을의 소중한 느티나무 쉼터가 온전히 지켜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깊은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만끽하는 밤이었습니다. 조민준이 마을에서 쫓겨나듯 사라지고 난 후 순자 할머니의 시골집과 마을 전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순자 할머니와 손녀 지은 사이에 어색했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죠. 지은은 주말마다 할머니 댁을 찾는 것을 넘어 아예 한동안 할머니 곁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숨막히는 생활과 불투명한 미래에 지쳐있던 지은에게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시골 마을의 순수함, 그리고 무엇보다 보미와의 교감은 새로운 삶의 의미와 위안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낮에는 할머니를 도와 텃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보미가 찾아준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뿌리와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고 할머니 역시 손녀와의 대화를 통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미가 가져다 준 선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수건이었던 느티나무 쉼터 공원 조성 계획은 지은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전공 지식을 살려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공원 설계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마을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 공원 부지를 정리하고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역시 매일 보미와 함께 공원 조성 현장에 나가 간식을 나눠주거나 잔심부름을 하며 힘을 보탰죠. 보미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작업 현장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때로는 흙 속에서 신기한 돌멩이나 풀뿌리를 찾아내 물어다 주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고, 지친 기색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애교를 부리며 피로를 잊게 해주기도 했죠. 몇 달 후 마침내 느티나무 쉼터 공원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에는 정갈한 평상과 아기자기한 꽃밭이 조성되었고, 한쪽에는 작은 연못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소박한 놀이터도 마련되었죠. 공원 입구에는 보미 공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보미가 마을을 지켜낸 이야기를 담은 작은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개장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풍악을 울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든 것이 보미가 가져다 준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죠. 그녀의 황혼은 더 이상 적적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와 든든한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반려견 보미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지은, 그리고 보미와 함께 새로 단장한 보미 공원의 평상에 앉아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시원한 가을 바람이 느티나무 잎사귀들을 스치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보미는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고, 지은은 그런 할머니와 보미의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봄아, 내가 우리에게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 덕분에 이 할미의 남은 인생이 다시 봄날처럼 따뜻해졌구나. 보미는 그 말뜻을 다 알아들었다는 듯 할머니의 손등을 부드럽게 하차 올렸습니다. 그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따뜻한 봄날처럼 말이죠.